이처럼 일본인들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는 어떨까? 중국인들은 모욕과 비방에 대한 민감함을 소인배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긴다. 또한 그들은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신에 대한 모욕을 보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국의 윤리관은 정당화하지 않는다. 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도 중국인들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적을 짐승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에게 져주는 것이다. 미국인들 역시 물질적 이익 때문에 싸우기는 해도 명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싸우더라도 켄터키 산악지대처럼 명예구범이 존재하는 일부 지역에서나 그럴 뿐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한때 복수가 미덕으로 간주되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전성기 때가 그랬고 명예를 뜻하는 독일어의 디 에르나 100여 년 전까지 존재했던 유럽의 결투 문화도 근본적인 정신면에서 일본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사람은 스스로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결코 모욕당한 것이 아니다. 또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에게 가해진 말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외부에 노출되어 명예가 손상된다고 느끼면 설령 상대가 모욕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분노와 복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복수 이야기들이 사소한 실패나 패배에 대한 일본인의 과민 반응을 다루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 칼이 누구의 작품 같은가? 가네우사가 만든 칼인 것 같습니다. 마사무네가 제작한 칼로 보입니다. 무라마사 작품일 겁니다. 가네후사나 마사무네의 작품이라기엔 파문의 모양이 다릅니다. 대답만 하면 될 것에 굳이 잘난 척을 하다니. 아는 척을 하다니 시건방진 놈이로군. 여봐라! 감정인을 불러라! 이 칼은 무라마사의 작품입니다. 오호, 산자의 말이 맞았군. 칼을 보는 눈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 자식이. 산자 그놈 아주 재수가 없어. 아주 기분 나쁘게 해. 우리를 밟으려 한 겁니다. 제 손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으악! 누구냐? 칼을 맞았는데도 힘이 세구나.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지만 반드시 끝내주겠다. 일 년 전 널 습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바로 나다. 이럴 수가. 왜 저에게 그랬습니까? 이 칼을 받아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넌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어.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이니 날 원망 말거라. 너의 부덕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이처럼 일본인은 경쟁에서 졌을 때 매우 신경과민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들은 경쟁을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인식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된 실험 결과를 보면 일본인 학생들은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상당히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가령 조정 경기에서 진 팀은
배 위에서 노를 내려놓고 슬퍼하며 울기도 했고 패배한 야구팀은 원에 그리며 모여 큰 소리로 울기도 했다.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추한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고 악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패배가 싫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비웃는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경쟁에 의한 패배를 치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해왔다. 일본의 계층적 위계 질서가 바로 그 예인데 계급별로 준수해야 할 규칙을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막아버렸다. 일본의 가족제도 역시 위계서열로 경쟁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미국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끌고 나가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는 등의 모습을 보면 놀라워한다. 경쟁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위계질서 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중개인 제도가 발달하여 직접적인 대면 경쟁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인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공식적인 약속을 하기 전에 서로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만남은 철저하게 우연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만남의 진짜 목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날 경우 한쪽 혹은 양쪽 가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패배나 실패 같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교사는 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긴다. 가령 개구리의 종을 몰라도 아는 척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교사는 설령 초보적인 수준의 영어만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도록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명예가 의미하는 바다. 마찬가지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산이 심각하게 감소했거나 회사 운영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 외교관 역시 명예를 이유로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자아와 깊이 동일시하며 자신의 직업적 행위나 능력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우리 역시 비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러나 일본인처럼 극도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개구리의 종을 알지 못할 경우 차라리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로 여겨진다. 물론 때때로 무지를 감추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직이 더 적절한 대응으로 인식된다. 또한 사업가는 자신이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반면 일본에서는 방어적인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절에서도 벗어난 행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직업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직업적 명예의식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미국에서 추구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서구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실패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하는데 가령 과거 일본에서는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여 천원의 초상이 위험에 처하자 많은 교장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몇몇 교사들은 이 초산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식 행사에서 교육직거나 군인치교를 낭독하는 동안 실수를 한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살한 일이 있다. 또한 히로히토 천황 측위 이후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히로히토로 지었다가 아들과 함께 자살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런데 방어적인 태도는 오로지 자살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태로도 이어진다.
최근 수십 년간 발표된 일본 소설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은 삶의 반복된 일상에 지쳐 있으며 가족, 도시, 시골 어디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의욕을 상실하는 서양식 권태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식 권태는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시도조차 못하는 무기력함을 갖춘 것이다. 즉, 일본식 권태는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에서 비롯된 정신적 질병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본의 지식인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식인이 과다 배출되었고 그 결과 지식인들은 사회적 위기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때문에 그들 중 오직 일부만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권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가 지식인들을 위험한 사상을 가진 존재로 의심하며 감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이 되자 일부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국가에 의탁하여 자신에 대한 공격을 국가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체주의적 대외 침략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고 믿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좌절감을 정복하는 국가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이 어떤 새로운 사명을 떠올리면 권태는 완전히 사라진다. 목표가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도 그것을 향한 헌신이 있다면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에서 명예를 지키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때로는 복수나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함이나 급격한 태도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서구인들은 원칙이나 이념적 신념을 중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 패배한 유럽인들은 곳곳에서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지하활동을 통해 점령군에 맞섰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패배한 후 예상과는 다른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서구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예를 들어 1862년 사츠마번에서 영국인 리처드슨이 살해되자 영국은 보복으로 사츠마의 항구 도시 가고시마를 포격했다. 당시 일본의 화포는 구식 포르투갈 대포를 모방한 것이었기에 영국 군함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츠마번은 이에 대해 영원한 복수를 다짐하기보다 오히려 영국과의 오호를 모색하며 동상관계를 맺고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한 학교까지 설립했다. 당시 한 일본인은 이를 두고 이 포격 사건의 계기로 영국과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라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노먼은 양희의 선봉이었던 이들 번이 보여준 냉철한 현실주의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결국 일본에서 가장 호전적이었던 번조차도 태도를 얌전히 바꾸었다. 외국인을 이기는 것보다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배우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여긴 것이다. 이처럼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실주의는 일본식 명예 추구의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미국의 일본인 이민 배제법이나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과 같은 사건을 국가적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전쟁을 결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장을 하고 임전태세를 갖추며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나라는 서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는 복수는 미덕이라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명예이다. 따라서 타인의 존경을 받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태도는 단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일본인은 그에 맞춰 복수를 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서구인들에게 이러한 태도 변화는 도덕적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